오늘 그 토론의 좌장을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웅입니다. 아까 이명화 박사님께서 이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알찬 내용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아마 했던 연구 결과를 30분 안에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필라2 가입이 아마 2021년 정도부터 EU하고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스태피에서 2006년도 한 EU FTA 과학기술 부문 대응 방안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그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이제 탐구를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당시 과학기술부하고 같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제 구역체 실장님하고 저희가 EU하고 연구 협력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라는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했던 이제 커넥트 프로그램이 한 3년 정도 진행이 됐었고, 이제 그런 결과들, 그리고 NCP로 참여해 주셨던 많은 우리 국내 연구자분들께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역사적인 이정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의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연구진께서 좋은 연구를 해서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EU 과제에 참여하셨던, 그리고 NCP로 활동하셨던 국내의 그 전문가분들과 그다음에 주무부처에서 사무관님 참석을 해주셔서 오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마 저희 연구진이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연구 성과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한 아마 고원과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 우리 조용래 박사님께서 오늘 토론자분들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글로벌협력센터의 김형아 책임연구원님,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과 박석춘 사무관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화학과 윤태현 교수님, 그리고 주세포바이오 이순례 상무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굳이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것은 일단은 토론 순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한테 지금 6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게 꼭 그 토론자분들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이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리고 좀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드리는 게 이제 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한 10분 정도 말씀을 주시고 2라운드에서는 혹시 조금 더 이제 말씀 주시다가 생각났는데 말씀 못 하신 부분들이나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하 박사님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2라운드는 이제 역순으로 해서 이순례 상무님이 다시 한번 시작을 해 주실 거고 김영하 박사님께서 처음과 끝을 장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김영하 박사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김형하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불려온 이유는 저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필라1의 ERC, NCP를 약 한 10년 정도 해왔던 그 이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스태피하고 이명화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방대하고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비교적 단기간에 체계를 잡아서 연구하신 점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 현장하고 정책 전문가들 모두 공감하리라고 느낍니다.
반면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대비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전략이라는 본 과제는 연구 현장에서 약간 한 발 떨어진 정책기관인 스태피가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발제를 보면서 이 의구심이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 여전히 완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부처나 전문기관 등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보고서를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연구 스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목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의견을 드린 것과 같이 제목과 연구 스콥, 즉 범위의 부합성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회원국 가입은 필러 2이며 이 안에 6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들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일례로 클러스터 2의 경우에는 타 클러스터와는 다른 대상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 2는 충분한 고민을 한 후에 이 보고서 스코프 안에서 포함이나 배제 논리를 제시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스태피나 경인사 20여 개의 연구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납부된 분담금 회수를 해오는데 나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글로벌 위상도 제고되는 면이 있으니까 스태피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제인문 사회과학적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스태피가 필두가 되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 범위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계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도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로 과거 참여 실적도 정부 출연연에 못지않게 많았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소속원, 즉 교원들의 참여 활성화, 편의성 증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정출연 연구자들의 응답이 압도적으로 약 4배 정도로 많았습니다. 학교의 설문 응답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출연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서에 써 있는데요. 전국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의 도움을 구했더라면 더 많고 다양한 학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연구소와 비슷한 수의 대학 응답을 받도록 다양한 노력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향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향후 과제들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와 연계해서 활성화 전략, 즉 국제공동 연구 참여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려면 정부 부처 중에서 교육부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 이외의 타 부처 협조를 얻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 충분히 담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중간점검 때 의견을 드린 대로 교육부 명칭은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들어간 이유나 배경 또 무엇에 대해 협조를 구해야 하는지 대학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가 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반적으로 보완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시면서 꼭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라이즌 유럽의 관심이 매우 높은 대학에 계신 많은 연구자들의 소속기관과 힘들게 개별적으로 노력하게 하는 것을 되도록 지향하도록 현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설문 결과는 산학연을 분리해서 막대 그래프를 제시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과 막상 도출된 전략의 연계성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응답 결과를 분석하시면서 공통점 외에도 산업체, 학교 또는 연구소에만 특화된 한두 포인트 정도씩 추출해서 어느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나가면 될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활동해온 여러 국가들의 사례 조사를 하신 거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의 많은 수고가 있었다고 믿고요. 보고서에 기술하신 대로 또 환경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우리나라에 적용이 필요하나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든가 당장 실행은 용이하지만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사례라든가 한층 더 분석하셔서 어렵게 조사를 하신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시하신 향후 전략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에 설문이나 해외 사례 조사와의 연계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그리고 설문 응답에서 제시한 모든 점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두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다만 설문이나 심층 인터뷰에서 나온 이슈 중 배제된 사항들 중에도 당장 실제로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문제가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시하신 전략 중에 NCP에 대한 말씀과 추가 전략을 제안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안하신 NCP 체계 정비에서 NCP 소속 기관 차원에서의 배려를 언급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NCP 제도를 주관하시는 과기정통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즉,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당연한 여타 연구과제처럼 NCP 활동에 들인 시간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할 정도의 사업비 규모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소속기관에서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NCP 활동을 하겠다는 전문가의 소속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는 형태로 NCP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는 바로잡아서 인건비 책정이 가능한 규모의 사업비 지원이 따르도록 전략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보고서에도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에 맞물려서 마지막으로 추가 전략을 제언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알고 연구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원제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이 부분을 보고서에 충분히 담지 않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예산 확충 및 재정 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첫 번째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는 모든 타 전략의 엄브렐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꼭 추가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유럽, 대EU 협력 전략이 별도로 필요한가라는 연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는 스태피의 본연의 역할이며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고 사료되기에 차년도에라도 이는 이에 대한 내부 과제를 연구진이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과제를 하실 때에는 적어도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말로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하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주신 말씀 중에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김영하 박사님께서 주신 고언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 분담금 그리고 분담금과 관련해서 이제 예산 편성과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아마도 정부에서도 이제 보관을 갖고 계시겠지만 연구에서도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참여 그리고 이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에 어떻게 보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특히 이제 그 NCP 부분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2006년도에 저희 스태피에서 이 정책 연구를 할 때부터 했던 얘기일 뿐만 아니라 NCP에 참여하셨던 모든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동안 그 EU 이제 당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부터 그 한국의 참여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로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저희도 연구를 하겠지만 이제 부처에서도 고민을 이미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박석준 사무관님께 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자아프리카 협력 담당관실에서 이제 EU하고 이제 협력을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박석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올 이제 3월이죠. 3월에 호라이즌 유럽 가입 협상 타결 당시에 이제 실무 협상자로서 이제 참여를 해서 협상을 진행을 했었고요. 앞에서 이제 전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쌓여왔던 이제 EU와의 협력 축적의 결과가 사실 나타난 거라서 제가 뭐 특별하게 협상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협상 과정에 이제 주요 이제 담당자로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좀 더 본격적으로 잘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도 사실 제가 이런 패널로 참여를 하는 거는 거의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얘기들 듣고 이제 내년도 뭐 정책이나 이제 예산 같은 거에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참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일단 이제 유럽과의 협력을 이제 본격화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제협력 연구혁신 분야 국제협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큰 규모의 공동 연구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국내 R&D 예산을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R&D를 소화를 해왔고 이제 개별 국가와 양자 간에 하는 국제협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국내 R&D 규모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규모로 그리고 이제 특정 분야에 좀 한정돼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과에서 유럽과 이제 협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이 나라와 국제협력 연구를 하면 어떤 분야를 하면 좋을 것인가 이걸 먼저 찾는 게 국제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나 독일, 영국 이런 큰 나라들은 뭐 어떤 분야를 해도 어느 정도 협력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좀 작은 나라들, 유럽엔 작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가들과 협력을 할 때는 그 국가는 무엇을 잘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협력했을 때 어떤 걸 얻을 수 있는가 이 틀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실상 이제 제가 호라이즌 유럽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보면서 느낀 점은 유럽은 그렇게 단일 이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연구 협력 분야에서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약간 의구심도 들고 좀 더 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런 호라이즌 유럽 같이 이제 EU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좀 부러웠던 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주 분야 연구를 하는 걸 좀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사체 하나 발사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우리나라 안에서 다 소화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뭐 발사대도 만들어야 되고 발사체도 만들어야 되고 안에 실릴 물건들도 다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유만 보더라도 이제 유럽 우주국에서 뭐 예를 들어 발사되는 뭐 파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발사체에 들어가는 위성 장비는 또 어떤 나라에서 만들고 발사체는 어디서 만들고 설계는 또 어떤 데서 하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 연구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도 이제 저기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직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제 참여를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큰 이제 다국적 플랫폼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좀 한정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이런 경우만 가능을 했었는데 호라이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대규모 과제들을 우리나라가 EU와 이제 하나의 이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유럽과의 협력과는 아예 새로운 모습의 협력이 이제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과의 이제 과학기술 분야, 이제 연구혁신 분야 협력에 있어서 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저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호라이즌 유럽에 잘 참여를 해서 뭐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거두면 좋겠지만 그 앞서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거에서 큰 의의를 두고 싶고요. 그리고 뭐 나아가서 이제 이런 정말 우수한 성과를 가지고 오면 좋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 이 40년 동안 올해가 이제 이런 FP 프로그램이 딱 40주년 되는 해던데 이렇게 축적되어 왔던 제도상의 뭐 강점이나 뭐 우수성 같은 경우로 우리나라 R&D 제도에 흡수해서 우리나라 R&D 제도도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고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하는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 시점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호라이즌 유럽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나서 5월부터 이제 주한 EU 대표부와 함께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구자분들께 이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다 보니까 이제 8회, 9회를 이제 합동으로 이제 발표 설명도 드렸고 EU 대표부에서도 직접 힘써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8월에 한국연구재단에 이제 호라이즌 유럽 전담 TF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TF에서도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계셔서 다행히 이제 저희가 체감하기로도 국내 연구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호라이즌 유럽이 어떤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인지를 해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내년도에 사실 그동안은 되게 막막했는데 내년도에 뭔가 그래도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연구 과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안 분야들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간단하게는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전기획 과제 이런 거를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이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조금 고민 중인 상태인데 고민 중인 상태라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이나 이제 출연연들에서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색함이나 좀 익숙치 않음 이런 걸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는 지금 재단과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제도적이든 예산적이든 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뭐 주변 분들에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성과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뭐 NCP 관련돼서도 예산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있고 하지만 사실 이제 다른 나라 NCP 제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머나먼 이상향과 같은 참고할 만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 나라들은 되게 오랫동안 그런 게 축적해왔고 본인 나라에 이제 적합한 형태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좀 우리나라에 적합한 이제 제도인지 좀 고민을 해보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연구자분들이 참여를 하실 때 있어서도 일단 선정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신청하는 이제 볼륨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과제 신청을 하고 좀 더 우리나라 뭐 제도와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해서 잘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내년 목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도 뭐 일일이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뭐 전부 다 해드리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다니면서 호라이즌 유럽이 어떤 거다, 우리는 어떻게 바뀐다 이런 내용을 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내년부터는 호라이즌 유럽을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뭐 실무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실제 뭐 EU 분들을 초청을 해서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험을 있는 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모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 챙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옛말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라떼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잘 생각이 나질 않아서 옛말에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축적의 시간이 많았어도 결국은 그 협상 타결은 부처에서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을 수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축적의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호라이즌 그 전에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있어서 뭐 준해 연구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 왜 해야 되느냐, 뭐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오갔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그런 그 트라이얼 앤 에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준해 연구로 들어갈 수 있는 뭐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결국은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선일 수도 있고 가장 뒷선일 수도 있지만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처에서 계속 고민을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해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협상 타결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정책 제안을, 정책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할 때도 보면 사실은 출연전보다도 대학이나 기업 쪽에서 굉장히 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나 호라이즌 쪽에 참여 성과가 좀 더 있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에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바라보시는 여러 가지 감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대학과 기업에서 한 분씩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윤태현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의 윤태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된 이유는 아마도 김영하 박사님만큼 올해는 아니지만은 저는 한 2017년 정도부터 지난 한 7년 정도, 8년 정도를 이제 필라 2 부분에 참여를 해왔었고요. 비록 제3국의 진입이 이뤘지만요. 그러면서 한 6개, 7개가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뭐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하죠. 그래서 어깨너머로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다자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경험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작년 정도부터 그 한국에서 준해 연구 참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연구재단이라든가 과학기술정통부에 어떤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앞에 이명하 박사님이라든가 김영하 박사님, 그다음에 박석충 사무관님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했던 좀 추가될 만한 얘기들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도 지난해부터 어떤 정책 연구 같은 것들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서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조직 같은 게 필요하고 거기에 핵심은 국가주정관이라고 하는 내셔널 컨택트 포인트 NCP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하고 해외 사례들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든 시작이 되게 만드는 것을 많이 조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기정통부나 연구재단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형태가 아직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뭐 저도 또 옛날 얘기 한번 하자면은 뭐 옛날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NCP 제도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선 그분들이 연구자들 많이 도와주시게 되면은 뭐 얼마나 빨리 될지 그게 문제지 우리나라 분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NCP라는 그러니까 국가조정관이라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지원 조직에서의 어떤 골격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사람이 뼈만 있어서 살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다 필요할 텐데 그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 특히 오늘 이명하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이스라엘 이런 데도 그런 NCP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태피에서 하는 이런 정책 포럼에서 앞으로 한 2년, 3년, 뭐 5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호라이즌 유럽 지원 조직이 지원 생태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생태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아까 이명하 박사님 발표 내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 기관별로 필요한 EU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이런 국제운동 연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어떤 박사급의 어떤 연구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그러니까 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NCP, EU 어드바이저 외에도 또 프라이빗 섹터로 굉장히 많은 어떤 컨설팅 회사들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유럽의 케이스들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그런 프라이빗 섹터에서 또 많이 커버를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도움을 받는 나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프라이빗 섹터가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하게 보는 게 과연 우리가 그 소위 프로포셜 콜로 나오고 있는 과제를 수주하는 것만이 목표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것이 1차적인 목표는 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까 이명하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나라에서를 보면은 영향력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다부처 간의 그 협력들, 그러니까 필라 2에서 클러스터 1 같은 경우 보면은 헬스, 그러니까 보건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콜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일 것 같고 필라 4 클러스터 4 같은 경우에는
뭐 인더스트리, 디지털, 또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부. 그다음에 클러스터 5나 6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나 뭐 농수산 뭐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저 유럽에 있는 우수한 한 40여 개국 정도의 우수한 인재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 필요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다부처의 전문가들이 어떤 엑스퍼트 그룹, 엑스퍼트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해서 뭐 유럽의 브뤼셀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도 계속 디스커션을 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유럽의 이 호라이즌 유럽의 어떤 프로포절 콜로 만들어줘서 유럽의 연구자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난주에 그 KERC에서 어떤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자들 위한 웨비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라이즌 시스템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스태피에서 이 포럼의 제목이 과학기술 정책 포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물론 우리가 100억을 냈는데 100억은 다 찾아와야지. 1000억을 냈는데 1000억을 다 찾아와야지. 이것도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1000억을 냈는데 5천억의 효과를 볼 수 없을까? 뭐 1조의 효과를 볼 수 없을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각 부처의 연구 주제들을 이 EU의 그릇에 담아서 EU의 연구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풀어주고 거기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FP10이 가거나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주도하는 나라가 되려면은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점에서의 목적도 이제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정도로 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생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뭐 연구에 직접 참여하시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이제 주체들, 출연연 대학, 기업 이렇게도 형성이 되지만 이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컨설팅,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달파 연구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고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부처에서는 그 생태계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다부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은 저희가 필라 2에만 이제 준회원국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뭐 필라 1 이게 확대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다부처 물론 필라 2 자체도 다부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을 대표해서 이순례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왜 저를 불렀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희 이제 국제공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국제공동 들어갈 때, 그때 유레카도 있었고, 호라이전도 있었고, 다양한 국제공동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영국하고,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쪽하고 저희가 국제공동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리드가 너무 이제 큰 게 있어가지고, 그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저희는 주로 이제 세포치료제 이쪽, 그 다음에 세포 위주의 완전히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연구를 해왔는데 합성이 필요하고 어떤 화학적인 기술이 필요한 어떤 젤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제 돼가지고 이걸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3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 봉착이 뭐였냐면 일단 계약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제 계약서 초안을 그래도 이 과제를 준 쪽에서 변호사님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제공동은 굉장히 케바케로 다양합니다. 분야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저희 그때 선정됐던 기관들이 반도체 기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독 같은 거를 연구하는 데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완전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한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약서 초안을 다 만든 다음에 양쪽에 다 보내서 검토를 받고 이제 저희 보고 이거 계약서 확인해라 하는데 까막눈이죠, 사실. 저희가 연구만 했던 사람들이 계약서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의 그러니까 영국도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그런 계약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느꼈을 때 연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제일 크게 봉착하는 문제가 연구개발 성과를 가지고 기업에 다른 어떤 기업에 우리가 아닌 다른 데에 줄 때 기술 이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스피나웃 회사를 만드셨어요. 거기엔 저희는 1도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연구개발을 3년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국내로 가져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국제공동 할 때 저희가 말 그대로 자금을 줬거든요, 그쪽에. 근데 뭐 지금에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때 그 연구했던 그 결과물들을 고스란히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보면 펩타이드 계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수명이 짧다는 문제 있는데 저희가 그 공동 연구를 통해서 1년 이상 수명을 늘렸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한 수혜는 못 봤어요, 거의.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다른 거를 유사한 걸로 해서 나중에 해결은 받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약 문제 이거 그래서 NCP의 역할이 진짜 크다.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연구 인력을 파견을 해야 돼요. 파견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뭐 체류 문제가 가장 큰데 그 중에서 비자 문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일본하고도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쪽에 연구소를 이제 했고 그런데 무비자로 나가게 되면 3년을 머물게 되잖아요. 아니 3개월을 머물게 되잖아요. 그럼 국내에 돌아와서 3개월 있다가 나가야 돼요. 그 비자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이건 지속적인 연구가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연구하던 사람이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가서 다시 다른 연구를 또 그 연구를 이어가려고 하면 그 연구에 대한 언더스탠드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국제공동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응급사항이 생겨요. 연구를 하다 보면. 근데 거기에 있는 주재원이라든가 뭐 코트라 뭐 키아트 뭐 여러 주재원들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해 그 나라 사정을 좀 아는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연구 개발하다 보면 새로운 물질이 또 스핀 아웃돼서 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비밀 유지라든가 계약이라는 이게 또 발생을 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그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럼 그 나라 쪽에서 그냥 끌려가게 되는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 연구 개발부터 여기는 응용 연구 그다음에 상용화 연구까지 다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개발 단계마다 이거를 이제 상용화까지 가기 위해서 또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술이 이리저리 이동하기도 해요. 다른 데 스핀아웃 하기도 하고 또는 기술 뭐 이전인 뭐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기술 개발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어떤 특정 기술을 끌고 와야지만 이 기술의 완성도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연구팀을 넣고 빼고가 조금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팀을 어떻게 넣고 빼고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 특성상 내가 다 갖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조금은 마음을 좀 비우기도 해야 돼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좀 객관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제가 진짜 부러웠던 게 뭐냐면 프라운호퍼의 그 시스템입니다. 독일에 한번 저희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 있냐면 스텝 1부터 시작해서 스텝 4까지의 기술 단계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데 어떤 기관들하고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그 기술을 분석을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텝 2를 가면 조금 더 응용 개발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좀 바뀌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자들 넣고 빼고 해야 되는지 어디랑 연결해야 되는지를 또 추천을 해주고 만남의 장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스텝 3, 4로 갈수록 점점 더 상용화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분석을 해서 이 특허는 너네가 꼭 인해야 돼. 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추천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NCP 안에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초연구하는 사람들에 맞게 또는 응용연구하는 사람 맞게 사업화 단계 갈 때 맞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각 국가마다 아무리 EU로 통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각 국가마다의 그 생태계가 좀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심사하고 관여하는 규제기관의 특성도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민하게 좀 대처해주고 그 변화하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 이 연구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어떤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주면 좀 성공적인 국제공동 갈 수 있지 않을까.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땅이 적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안에서 매출을 내고 뭔가 기술 개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나가는 걸 원해요. 그리고 국제공동도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 기업들은 그래서 국제공동 하는데 적극적이고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지만 일단 그렇게 해외로 나갔을 때 많은 부분들이 그냥 있는 기술 다 퍼주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지 않을 수 있게 조금 더 NCP라든가 이런 나 때는 또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는 이런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NCP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아졌구나 환경이 이런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NCP의 역할이 조금 더 좋아져가지고 이 국제공동 연구를 할 때 그냥 다 퍼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돈만 그냥 쓰고 들어오는 그런 그냥 형식적인 연구가 되지 않고 정말 성과도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인하고 연구하면 뭔가 그래도 끝장을 보고 오는구나 라는 이런 거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하고도 하면서 그다음에 국제공동을 하면서 상업화 단계에 가면 하나 봉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회사 이름으로 거기에 모든 서류들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리인 회사를 다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대리인 회사가 뭐 맘만 먹으면 그러면 저희는 모든 기술을 다 그 대리인이 되는 기업에 다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대리가 되는 기업은 맘만 먹으면 다 들고 튈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조인트 벤처라든가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려는 노력들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아예 큰 회사를 만나서 거기에 기술 이전을 하고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받아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유럽에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 지정 받은 것도 저희 회사 이름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 물질 자체는 저희 회사가 가진 그 명의로 받았지만 결국은 그 대리 회사가 이제 스폰서라고 해가지고 받게 되는 게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국제공동을 해서 기술 개발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자기네 나라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의 나라 도와주려고 하는 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역지사지하면 당연한 거니까 이럴 때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런 조인트 벤처를 차리거나 어쩔 수 없이 차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를 만들거나 할 때 이 법적인 부분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다 고생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된다. 국제 공동 연구 하다 보면 뒤로 갈수록 점점 그러니까 연구가 잘 될수록 서로 간에 어떤 이 기술에 대한 지분 문제나 지분 싸움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국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도와줬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마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가장 어떻게 보면 생생한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례라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아까 부처 간 협력, 다부처 협력인데 이제 외교부까지 아마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리고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공동연구가 그냥 한국에 앉아서 외국에 있는 다른 연구 파트너하고 당신은 이거 하시고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라고가 잘 안 될 거예요. 그 현지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뭐 연구 주체도 해야 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죄송하기도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생태계의 문제, 우리나라의 이 법률 서비스가 그 정도로 국제화가 돼야만 아마 이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플로어에서 일단 질문을 먼저 받고 우리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패널 분들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뭔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다 하면은 뭐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조금 그 MBTI I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중요한 얘기들을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손을 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포럼을 가든지 아니면 외부 특강을 가든지 이 한국인들의 특성이 가슴 속에는 뭔가 막 있는데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다가 한 5명쯤 모여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5명까지 모으시지 말고 오늘은 좀 네,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국제해사기술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성길입니다. 저희 연구소도 최근에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 그 크리소 유럽 센터를 개소를 했고, 그 선박해양, 뭐 크게 말하면 해양 모빌리티 분야의 유럽과의 기술 협력에 대한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선박해양 분야 쪽에 유럽의 연구소나 이렇게 기업체들을 최근에 방문하다 보니까 저희 분야에서도 그 유럽 호라이전, 이 호라이전에 같이 참여하자. 특히 이제 첨단 해양 모빌리티, 뭐 친환경 디지털 쪽, 에너지 분야 쪽에 많은 제안을 받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 연구 아이템들은 저희가 이제 갈부로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 좀 이런 것들이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이걸 어디에서 좀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누가 해주신 게 없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여러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걸 보면 사실 국내 연구 사업을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신청을 하려 치더라도 뭐 제반 행정 관리 뭐 여차하면 뭐 제안서 프로포절이 잘 선정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고 마감 일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너무 부족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부분을 했는데, 아까 우리 박석준 사무관님이 내년에 그런 제반 매뉴얼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배포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다소 유안이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을 누가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국내 어떻게 NCP라든가 또는 특정 기관에서 그 부분을 좀 쌓아두면 개별 연구자 또는 개별 연구기관들이 아까 상무님이 겪었던 것처럼 모든 실패 사례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주 실무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어느 기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호라이즌 유럽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젠더 이퀄리티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뭐지? 이게 도대체 필수 요건인가? 절차가 뭐고 이런 것까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지 뭐 정책적인 큰 방향도 좋지만 실제 연구자나 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지원책을 좀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궁금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을 다 받고 제가 우리 패널 분들께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신지요? 예, 질문은 없으신 것 같네요. 현장에서는 아마 사전적으로도 들어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스태피 쪽으로 몇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의견을 질문 주신 것들이 사실은 오늘 아까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다 사실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연구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이제 IP 문제는 아까 이술래 상무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규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지원 정책 뭐 이런 부분 아까 사무관님께서 말씀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거점 및 해외 전문가 활용 방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아마 언급이 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젠더 이퀄리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답변을 어떻게 사무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있는 걸 보고 아마 제가 다 답변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매뉴얼을 배포해 드린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가이드라인을 일단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이제 일단 뭐 완전한 가이드라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도 이거 가이드라인 만들려고 올 초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다. 그래서 좀 범용적으로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국내 제도랑 좀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이런 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이제 조만간 이제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 중인 거는 EU에서 실제로 이런 신청이나 뭐 프로포절 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저희 같은 공무원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실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뭐 CNRS 같은 아까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는 CNRS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호라이즌 유럽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과제를 끌어가는 역할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초청을 해서 호라이즌 유럽 지원을 할 때 주의할 점이나 아니면 뭐 시스템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이제 좀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아까 이제 윤태현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KERC라고 이제 저희 부처에서 이제 재단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한 EU 협력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브뤼셀에 있는 센터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이제 네덜란드 이제 기관에서 하시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 뭐 거의 그랜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런 분을 이제 초청을 해서 어떤 거를 좀 잘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자리를 웨비나 같은 걸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KRC 홈페이지 참고하시면은 지속적으로 그런 세션이 계속 이제 분야별로 열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더 이퀄리티 플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좀 뭐 이슈가 있는 게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다행히 최근에 그 구봉경 IBS 구봉경 단장님이 호라이즌 유럽 필라 1의 시너지 그랜트라고 이번에 선정이 되셔서 이 절차를 밟고 계시는데 관련돼서 이제 젠더 이퀄리티 플랜과 관련된 플랜을 제출하라고 이번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젠더 이퀄리티 플랜 같은 경우는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를 하시려면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일반 조항에 들어가 있는 제너럴 어넥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기관이나 대학이나 뭐
업체에서 이런 플랜이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이제 기관이나 대학이나 규정 어딘가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종합해서 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걸로도 이제 충족이 되는 걸 확인을 이번에 했고요. 다행히 확인은 했고 그래서 대부분 국내 규정 이제 국내 기관이나 대학이나 규정에는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큰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이 플랜을 제출해야 되는 이제 범위에서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걸 이제 신청을 하면 이 제출을 요구를 받으실 겁니다. 어지간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것저것 찾아서 제출하시기 귀찮으니까 일단 그런 규정들 모아서 그냥 플랜을 하나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재단 통해서 이런 플랜을 어떻게 하면 좀 갖출 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다른 곳에서 여성과학단체에서 이제 이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랑 지금 협의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연구자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사전 협력, 사전 지원 과제 같은 경우는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고요. 특히 이제 호라이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참여하는 거 말고 전체 과제를 총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걸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단 과제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디네이터 역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이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것도 구별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관별 어떤 호라이즌 유럽 우수기관 같은 거 선정해서 그런 신청을 많이 하시는 기관에는 그런 노하우를 좀 축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관련된 행정 비용 같은 걸 좀 충당하실 수 있게 이런 재정적이든 제도적이든 지원 방안도 함께 지금 제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된 건 아니고요. 이게 밖에 나가다 보니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거점이나 전문가 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KERC 통해서 이런 부분 활용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부처 말고 이제 다른 이제 대표적으로 산업부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부처랑 산업부 그리고 다른 부처들 다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거점이나 전문가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호라이즌 유럽 같은 경우는 KERC에서 정보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루트가 제일 많이 있어서 KERC를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국내 NCP 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가 많으시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계시는 김영하 박사님 외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신 분이 사실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NCP 분들도 저희가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NCP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려고 이제 하시겠지만 조금 부족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같이 이제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젠더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더는 이제 EU에서 세금에서 거둔 분담금이기 때문에 양성에 평등하게 이제 적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요. 지난 호라이즌 2020에서 조금 강화를 했고 이제 더 세게 강하게 이제 지금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호라이즌 유럽에서의 취지입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젠더 밸런스입니다. 연구팀 그리고 연구 리더급의 젠더 균형이 맞았냐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프로포저를 평가하면서 점수가 나왔을 때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 순위에서 동점인 경우에 젠더 밸런스가 된 데를 안 된 데보다 우선순위에 놓는다. 그러니까 암묵적인 가점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젠더 디멘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연구 직렬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제안서를 쓰면서 뭐 설문을 하든 임상 시험을 하든 동물 실험을 하든 암수 개체를 다 사용한다. 세포를 써도 암수를 다 사용한다. 이런 측면이어서 그거는 프로포잘의 연구 내용을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지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엑설런스라는 평가 지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밸런스, 그 순위 조정하는 기 전에 점수에서 이게 이제 가만히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젠더 이퀄리티 플랜 GEP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전에 사무관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큰 대학들에 적용이 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뭐냐 하면 이러한 이제 뭐 젠더 밸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재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매년 그 여성 남성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성 문제, 성폭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희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젠더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교육을 늘 하고 있느냐. 그 앞선 그 재원에 관한 문제도 이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기관장이 서명을 한 영문 문서가 이제 그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걸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 그것만 하시면 돼요. 모든 뭐 규정을 영문화한다든가 그런 건 필요 없고 기관장 사인이 있는 문서를 하나 올려놓으시면 그걸로 가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있어야 펀딩이 나가요. 나중에 다 통과를 하셔서 선정이 돼도 그게 없으면 펀딩을 withhold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프로포잘을 내는 단계에서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만 있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 기관장 서명한 그 서한을 어딘가에 빨리 올리신 다음에 펀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GEP 관련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게 호라이즌 2020 때는 언급만 됐었고요. 권장한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고 이제 호라이즌 유럽이 오면서 갖춰야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FP10 되면은 정말 단일한 문서에 단일한 뭔가 체계가 있지 않으면 안 준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이번 호라이즌 유럽만 하고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가입을 한 건 아니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는 계획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드릴 테니까 가급적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사무관님 그리고 김영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무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뉴얼을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루틴이고 반복되는 약간 제조업에 적합한 어떤 그 개념이라고 하면 이 가이드라인 또는 뭐 약간 가이드레일처럼 해서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참고사항들을 많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부처에서 준비하시는 거는 가이드라인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질의응답까지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5분 패널 분들께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릴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꼭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앞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의 성과도 나고 물론 이제 유럽에도 도움이 돼야 되겠죠. 이제 호혜적인 협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성공을 하려면 꼭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정부에게 바라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연구자나 기업, 그다음에 대학 쪽에서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슬례 상무님께 먼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 국제 공동이라든가 국제 이제 기술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기술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그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 있는 기준에만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라도 이제 글로벌리 나가려고 할 때 이게 되게 어려움에 많이 봉착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국격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또 많이 깨닫게 되는데 이때 뭐냐면 굳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어떤 연구 개발을 할 때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힘싸움에서 밀리면 그 나라 기준에 다 맞춰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격이 좀 더 많이 올라가서 이런 데서 밀리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서류를 작성하거나 할 때도 가급적이면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한 그런 문서들로 작성을 하는데 찾아보면 없습니다. 인터넷에 진짜 찾아보면 너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문서들은 좀 그러니까 스탠다드화된 아니면 뭐 그 나라에서 이 문서는 우리는 없어서 안 해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나라 치책에 의해서 이걸 스탠다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네도 이걸 따라줘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그 나라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놓는다라는 게 꼭 그 나라, 그러니까 상대국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스탠다드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셨습니다. 네, 예, 윤태현 교수님. 예, 저는 아까 이순일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하나가 딱 귀에 쏙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었는데, 우리 국제공동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한국 사람의 특성이 다 가져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환경이 마치 국제적인 환경에서 마치 섬 같은 우리 안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양자간으로 했던 것을 그냥 다자간으로 진입해 본다라는 거고요. 다자간이라는 거는 두세 개 나라가 아니라 수십 개 나라들의 다른 전문가들이랑 파트너를 해서 내가 무엇을 주고 내가 얼마큼 더 가져올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컬처가 사실 우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다 가져야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나라일 수도 있지만은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다자간 협력을 잘하는 어떻게 보면 연구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연구 문화 면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진입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어서 이제 글로벌 컬처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박석준 사무관님. 네. 정부에 바라시는 점들은 많이 얘기를 하실 테니까 정부가 바라는 점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호라이즌 유럽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양자를 그래도 해보신 분들이 좀 접근을 잘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협력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들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자간 확대를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양자 협력 연구를 하려다 보면은 참 우리나라 연구자분들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생태계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희가 사전기획과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파일럿으로 잠깐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이제 좀 더 나간 거는 이제 양자간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걸 이제 호라이즌 유럽 틀 안에서 다자간 확대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제 호라이즌 유럽 신청했는데 다 되시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네트워크 그리고 제안한 그 프로포절 이런 게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도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해서 그 나라 내부로 좀 흡수해서 그 나라 과제로 이제 활용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십사 뭐 이런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아마 대학 이렇게 주시는 당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네트워크를 넓히고 국제 공동 연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마 아까 윤 교수님께서 우리가 좀 글로벌 아일랜드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버텨왔지만 우리가 과연 계속 이렇게 우리끼리만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R&D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나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이게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에서 뭘 이니시에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연구자나 기업 그다음에 대학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죠. 아마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김영하 박사님께서 네. 예. 오늘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특히 저는 필라 1을 담당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쪽 필라는 연구자, 개인 연구자의 우수성에 기반했고 기초과학 또는 첨단이라기보다는 프론티어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러는 쪽이다 보니까 사실 아까 발표하신 중에도 파트너 찾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도 왜 그렇지 학회 활동 열심히 하면 찾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도 했었고 기업들의 그 어떤 애로사항을 잘 몰랐어요. 오늘 이상무님 얘기 들으면서 정말 더 많이 배웠고 어떤 점들이 어려우시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체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파트너 찾기도 힘드신 것 같고 서로 다 기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 과학 기술 전략 정책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게 나와요. 기초 과학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를 도와주는 어떤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부 전략을 좀 구체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 과학은 사실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지식재산권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저는 좀 오버 레프리젠테이션 됐다는 생각까지 하는데요. 기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제가 접하는 기초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규제로 생각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갈래를 만들어서 세분화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까 간단히 과학하고 기술은 따로따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렇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전략들을 쭉 했지만 그냥 보통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자 입장에서 4점대 초반하고 3점대 중후반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실제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뭐 표준 편차 넣고 하면은 표준 편차 겹치면 같은 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순위로 나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그것이 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같은 무게로 어떻게 연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동등한 무게로 저희가 취급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하 박사님, 박석준 사무관님, 윤태현 교수님, 이순례 상무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그 다양한 주제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 많이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영하 박사님 팀에서 했던 그 연구의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보고서에서 이제 다 담으시기는 어려우실 거고 아마도 아까 그 말씀들 주셨지만 이제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도 그 대유럽 전략이 하나의 주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영하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과학과 기술 혁신 요걸 좀 약간 가름말을 타서 세부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민하고 계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좀 지원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속 연구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원장님께서 계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대외 협력 팀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보고를 다음 주 초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사실 저희가 내부에서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도 있지만, 네, 아마 사무관님께서도 뭔가 보관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아마 부처하고도 좀 긴밀히 저희가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굉장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요. 예전에도 뭐 저희가 이 과학기술부 그다음에 뭐 교육과학기술부, 뭐 미래창조과학부,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태피하고 계속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또 사실 연구라고 하는 게 특히 이런 연구는 부처에서 사실은 쓰실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처의 수요를 잘 받아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좌장 패널을 하면 항상 그 제 자신한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빨리 끝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면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굉장히 우리 오늘 참여해주신 네 분 토론자분들께서 중요한 얘기를 적당한 시간에 굉장히 응축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또 임영하 박사님께 얼굴은 안 나오시겠지만 한 1분 마무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네. 마이크를 좀 주시죠. 네. 앞에 서서 하시죠. 네, 일단, 사실 이번 포럼을 또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 생각했었는데, 정말 너무 잘 모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사실은 보고서에서 담지 못해서 이제 연구의 한계, 뭐 이렇게 좀 정리도 하긴 했었는데, 후속 연구로 사실 좋은 주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들을 뭐 스태피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주제들을 잘 발굴했다라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임영하 박사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김영하 박사님, 박석준 사무관님, 윤태현 교수님 그리고 이슬래 사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패널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